누나, 나 죽을 것 같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채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번져가는 붉은 피가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7 특수부대 출신의 누나가 학교 폭력으로 죽어가는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퇴근 후 편안한 침대에서인가요? 혹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몰래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밤 11시 47분. 강서연은 막 야간 경비 업무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5년 전 그녀가 707 특수부대에서 은퇴한 후 모든 것이 평범해졌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서연이 전화를 받는 순간 들려온 것은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떨리는 울음소리.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피가 너무 많이 나. 서연의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순식간에 깨어났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학교, 4층 미술실. 그들이 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라이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 신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그녀가 특수부대원이었을 때 사용했던 장비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성고등학교까지는 평소 같으면 20분.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20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성고등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정문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익힌 침투 기술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고 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불길하게 조용했습니다. 4층 미술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위치로 서연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학교에 학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3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 그 찌질이 표정 봤어? 완전 대박이었지. 근데 좀 너무했나? 뭐가 너무해?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미술 작품 품평했을 뿐이잖아. 서연은 복도 모퉁이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넷.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무언가를 재생시키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영상 지워.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어. 왜? 이거 완전 작품인데. 강준호가 자기 그림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거. 그래도 형이 시키는 대로 해. 증거 남기면 안 된다니까.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무언가를 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었으며
이제 그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계단을 내려가자 서연은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술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미술실로 뛰어들어간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찢겨진 그림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교복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벽에 걸려있는 대형 캔버스였습니다. 준호가 몇 달에 걸쳐 그린 작품, 전국 미술대회 출품작이었던 그 그림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욕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서연은 준호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정신적 충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약해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준호를 등에 업고 미술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학생이야?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준호의 상태를 보아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이 다쳤어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준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상은 심하지 않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자세한 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왜? 준호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황금동아리. 그들은 건드릴 수 없는 애들이야. 황금동아리. 서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성고 최고 권력자들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비밀 동아리야. 회장은 KS그룹 회장 아들 최도윤, 부회장은 명성법무법인 대표 아들 박진우. 나머지도 다 재벌가나 고위공직자 자녀들이야.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왜 준호가 경찰 신고를 막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윤이 당연히 1등할 줄 알았대. 근데 무명인 내가 1등을 하니까. 처음엔 그냥 시비 정도였어.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오늘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내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미술실에서 집단으로. 서연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았어. 더 말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게. 그날 밤 서연은 준호가 잠든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집 지하실에 있는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실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것들. 5년 전 그녀가 특수부대에 있을 때의 훈장들, 사진들, 그리고 각종 장비들. 서연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이 그들을 심판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겠어. 그러나 서연은 무작정 복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녀는 먼저 황금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한성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준호의 보호자 자격으로 담임교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강준호 학생 누나시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담임교사 김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을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서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경위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괴롭힘이라니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마 학생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겠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부상을 입나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영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호 학생도 좀 예민한 편이라. 순간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 교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황금똥아리라는 걸 아시나요? 김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아시는군요. 그럼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김영수는 비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근거 없는 소문을.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 그는 서연을 보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이신가? 아, 교감 선생님. 이분은 강준호 학생 보호자이신데. 교감 박정훈. 서연은 어젯밤 조사한 자료에서 그의 이름을 봤습니다. 명성법무법인 대표의 형. 즉, 황금동아리 부회장 박진우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아, 강준호 학생. 어제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간의 일은 학생들끼리 해결하는 게 교육적이지 않을까요? 교감의 오만한 태도에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학교 CCTV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교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제는 CCTV 점검일이라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제 준호와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명단이라도.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교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학교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교무실을 나온 서연은 학교를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 마치 왕족을 대하듯 하는 분위기. 그들이 바로 황금똥아리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도윤이 있었습니다. 185cm가 넘는 큰 키, 잘생긴 외모,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 그는 마치 학교가 자신의 왕국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관찰 기술로 그들의 행동 패턴, 관계도, 그리고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 리더. 자존심이 강하고 폭력적. 박진우 참모 역할. 교활하고 계산적. 나머지는 추종자들. 그날 밤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황금똥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부대 시절 함께했던 동료 팬텀이 보내준 자료들이었습니다. 팬텀은 현재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서연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요청한 자료 보냈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암호화된 메신저로 팬텀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 동아리는 단순한 학교 내 권력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그 뒤에는 더 큰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황금 동아리의 조직도를 보니 회장은 KS그룹 회장의 아들인 최도윤이었고 부회장은 명성법무법인 대표의 아들 박진우였습니다. 재무를 맡고 있는 한재성은 한성은행 행장의 아들이었으며 집행부를 담당하는 이태주는 전직 검찰총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5명의 일반 회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권력층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활동 내역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신입생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상납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험 문제를 미리 빼돌려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셋째로는 입시 컨설팅을 빙자해 거액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넷째, 장학금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다섯째로는 믿기 어렵게도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학교 폭력을 넘어선 조직 범죄였습니다. 특히 팬텀이 극비 자료라고 표시한 내용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황금 동아리는 3년 전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주 고객층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무려 5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되었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상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연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황금 동아리의 피해자는 준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피해자 명단을 보니 처참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라는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자퇴했고 이서연이라는 여학생은 자살 시도 후 전학을 갔습니다. 박준영이라는 학생은 아예 실종되었는데 경찰 수사마저 중단된 상태였고 최지안이라는 학생은 자살로 처리되어 사망했습니다. 명단은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강준호 진행 중 주의 요망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응, 누나. 병원에서 푹 쉬고 있어.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 황금 동아리가 너한테 뭘 요구했어? 전화 너머로 준호의 망설이는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사실은 말해. 뭐든지 다 말해. 그들이 내가 미술 대회에서 수상한 상금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미술 대회를 포기하고 최도윤이 그린 것처럼 내 작품을 넘기라고. 서연의 손에 쥐인 전화기가 삐걱거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했구나. 응. 그랬더니 어제 같은 일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할게. 근데 준호야, 혹시 그들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있어? 있어. 그들이 내 휴대폰으로도 찍었어. 자기들끼리 재미있다고. 이것은 서연에게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준호야, 그 영상 절대 지우지 마. 그리고 내일 퇴원하면 바로 집으로 와. 학교는 당분간 가지 마.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팬텀에게 연락했습니다. 팬텀,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어. 황금 동아리 멤버들의 개인 정보와 그들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줄 수 있어? 가능해. 근데 서연아, 너 설마 혼자서. 걱정 마. 나도 계획이 있어. 서연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다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무작정 폭력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 정보전, 그리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는 전술. 다음 날 새벽 서연은 검은 복장을 하고 한성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아직 조용했고 경비원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학교담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학생회실. 팬텀의 정보에 따르면 황금 동아리는 학생회실 내부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특수부대 시절 익힌 잠금장치 해제 기술로 쉽게 학생회실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평범한 학생회실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뒤의 벽이 미세하게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책장을 밀자 예상대로 숨겨진 문이 나타났습니다. 전자식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금고와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는데 이런 미친. 사진들은 모두 황금 동아리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맞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징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이것들은 완벽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과 함께 학생들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무언가를 강요하는 내용의 각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캐비닛에서는 황금 동아리의 사업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내역, 시험 문제 판매 기록,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일부 교사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 전체가 썩었어. 서연은 중요한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고 일부는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서연은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황금 동아리 멤버들의 어리석음인지 암호는 황금 2025였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방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 협박용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일부 여학생들의 불법 촬영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서연은 USB에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바로 경찰에 넘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지한 사망 사건 마이너스 경찰 결론 자살 박준영 실종 사건 마이너스 수사 중단. 이런 기록들을 보면 경찰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황금 동아리의 부모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거기 서세요. 서연이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학교에 있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학생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섞인 표정.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 시간에 학교에? 전 2학년 김서현이에요. 어제부터 학교에 갇혀 있었어요. 황금 동아리 애들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김서연은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신고하려고 했더니 어제 방과 후에 붙잡혀서.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구간 지하실이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오늘 아침에 절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서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박준영의 실종도 이런 식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이태준 아버지가 전직 검찰총장이잖아요. 제 말을 누가 믿겠어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학생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죠.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은 김서현을 데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SUV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도윤과 박진우, 그리고 덩치 큰 성인 남성 둘이었습니다. 서현아, 어디 가니? 우리가 걱정했잖아. 최도윤이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서연은 서연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죠? 우리 학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박진우가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학생이 도움을 요청해서요.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입니다. 최도윤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학교 일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죠. 서연아, 이리 와. 싫어요. 김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 감금했어요. 도와주세요. 최도윤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성인 남성들도 위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줌마, 괜한 참견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줌마라니. 그리고 협박이라니. 그래요? 그럼 다 같이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죠.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성인 남성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유수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성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성은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성이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간단한 동작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단 10초 만에 2명의 성인 남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최도윤과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준호 누나예요. 기억나죠? 어제 너희들이 병원 보낸 그 학생. 최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악몽이 될 사람이기도 하고. 서연은 김서현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최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당신 끝났어.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난 건 너희들이야.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서연은 김서현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최지안이었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최지안. 자살로 처리된 그 학생. 지안이는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김서연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지안은 황금 동아리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지안의 부모를 협박했고 결국 최지안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지안은 학교 옥상에서 실족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그날 현장 근처에 있었고 최도윤과 박진우가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그날따라 고장이었고 서연은 김서현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서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가진 권력을 생각하면 또다시 묻혀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전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동시에 자료가 전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종 한성고 황금동아리의 조직적 범죄 행위 전모. 첨부된 자료에는 서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명단, 금전 거래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최지한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내용들. 동시에 서연은 SNS에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시태그 한성고진실 해시태그 황금동아리아웃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30분 만에 게시물은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살인사건 아닌가요? 권력자 자녀들이라고 이런 짓을? 피해 학생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사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부터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학교 폭력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서울 한성고등학교의 비밀 조직 황금동아리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착취하고 폭행했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서연이 확보한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앵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살로 처리된 최지한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도윤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야? 뉴스에서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 KS그룹 회장 최영철은 뉴스를 보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건만. 아빠가 다 해결해준다고 했잖아. 이 정도로 터진 걸 어떻게 해결해. 당장 변호사 불러. 비슷한 상황이 박진우, 한재성, 이태준의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성법무법인 대표 박정호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왜 남겨놨어? 내가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그런 곳까지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최지한 거는 뭐냐? 설마 너희가. 박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씨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전 최영철 회장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요? 합의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합의요? 제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5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군의 미래도 보장해드리죠.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모두 가능합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사고방식이 당신 아들을 괴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의요. 당신 아들이 한 짓에 대한 정당한 처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강서연. 격앙된 목소리. 최도윤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두고 봐. 너도 내 동생도 가만 안 둬. 협박인가요? 녹음하고 있는데. 뭐? 이 새끼. 욕설이 이어졌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최도윤 군, 하나만 말해줄게요. 게임은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아요. 당신들이 한 짓의 10분의 1도 공개하지 않았죠. 만약 또 협박하거나 해코지를 한다면.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땐 정말 끝장을 볼 겁니다. 감옥에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경호원이 붙을 거야. 당분간 조심해야 해. 누나. 뉴스 봤어. 누나가 한 거지. 고마워, 누나.
정말로. 준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 많은 애들이. 이제 다 끝날 거야.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온다고 했잖아. 다음 날 아침,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한성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시에 황금동아리 멤버들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최도윤, 박진우, 한재성, 이태준을 비롯한 주요 멤버들은 줄줄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특히 최지한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김서현의 증언과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성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치부 한성고 사태. 권력형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체 죽음으로 몰린 아이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성고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금동아리 멤버들은 구속되었고 한성고는 임시 휴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최도윤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거대한 권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누나,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 있어. 무서워. 서연은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한 서연은 집 앞에 검은색 밴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고 집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서연이 준호의 방으로 뛰어들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침대 위에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의자에 묶인 준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드디어 만나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놓아줘. 이건 납치야. 납치? 아니죠. 이건 거래입니다. 무슨 거래?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언론에 이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고 해명하세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세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야. 검찰? 누가 검찰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수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때 화면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고스트. 그 목소리, 그 체구. 5년 전 함께 707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스네이크였습니다. 북한 공작원 제거 작전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었습니다. 스네이크. 어떻게? 놀랐나? 나도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꽤 좋은 고용주를 만났지. 고용주? 설마. 스네이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있었지만 분명 그가 맞았습니다. 내 고용주들은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들이야. 정치인, 재벌, 고위 공무원.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 보호받기를 원해. 그리고 그게 내일이지.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황금동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고만이 아니야. 전국의 명문 학교들에 이런 조직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관리하지. 미래의 권력자들을 미리 길들이는 거야. 미친. 미쳤다고.
이게 현실이야, 고스트. 너도 알잖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네이크가 손짓하자 카메라가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준호야, 괜찮아. 내가 꼭 구하러 갈게. 시간이 없어, 고스트. 1시간 안에 결정해.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동생을 포기하든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팬텀에게 연락했습니다. 팬텀, 플랜 B를 실행해. 알았어.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내 동생이 잡혀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플랜 B. 그것은 서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한 비상계획이었습니다. 30분 후 서연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탄조끼, 야간 투시경, 전술 장비들. 그리고 팬텀이 추적한 위치 정보. 서연아, 그들이 있는 곳은 경기도 양평의 폐공장이야. 경비가 삼엄해.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경비가 있을 거야. 10명? 충분해. 서연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5년 전 고스트였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단호했습니다. 양평의 폐공장. 서연은 숲속에 오토바이를 숨기고 도보로 접근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니 팬텀의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건물 주변에 10명, 내부에 5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연이 혼자 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비병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의 뒤로 조용히 접근해 경동맥을 압박했습니다. 경비병은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외곽 경비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내부로 침투한 서연은 준호가 갇혀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3명의 경비가 있었고 그 너머 철장 안에 준호가 묶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빵! 강렬한 빛과 소음에 경비들이 순간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그들을 제압하고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누나. 서연이 준호의 결박을 풀고 있을 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고스트. 실력은 여전하네. 스네이크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다 계획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의 진짜 목적은 내 동생이 아니야. 바로 너야, 고스트. 스네이크가 손가락을 튕기자 갑자기 벽이 열리며 무장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황금 동아리. 그건 시작일 뿐이야. 검은 태양이라는 조직을 들어봤나?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뒤에서 조종한다는 비밀 조직. 검은 태양이 실존했어? 실존? 우린 이미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법, 언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까지. 스네이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학교들의 명단. 그리고 각 학교마다 황금 동아리 같은 조직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모든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지.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의 통제 하에 있어. 완벽한 시스템이야. 그래서 최지안을 죽인 거야? 시스템에 저항했다고.
스네이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최도윤 그 바보가 너무 나갔지. 하지만 뭐 본보기는 필요하니까. 서연은 준호를 뒤로 감추며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날 잡아서 뭘 하려고? 간단해. 넌 우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5년 전처럼. 5년 전? 설마 그 작전도. 그래, 우리가 계획한 거였어. 너희 팀이 북한에서 제거한 인물들, 그들도 검은 태양에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지. 일석이조였어. 더러운 일은 너희가 하고 그 후 너희를 제거하려 했는데. 내가 살아남았지.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니. 그럼 다른 팀원들은? 죽었지. 너만 빼고. 그래서 우린 널 감시해왔어. 그리고 내 동생을 한성고에 입학시킨 것도 우리야. 서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준호의 입학부터 이번 사건까지. 왜 준호를? 보험이지. 내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한. 그리고 보다시피 완벽하게 작동했어. 스네이크가 손을 들자 무장한 사람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자, 선택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검은 태양의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동생과 함께 사라지든지.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누나를 믿는 눈빛. 선택은 이미 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 바로 그 순간 건물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스네이크가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준호를 안고 바닥을 굴었습니다. 동시에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서연은 이미 준비된 탈출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연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팬텀이 해킹으로 정전을 일으켰고 그녀의 또 다른 동료들이 경찰로 위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쫓아. 스네이크의 고함이 들렸지만 서연과 준호는 이미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또 다른 무장 집단이었습니다. 서연. 익숙한 목소리.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팀장 김철수. 그리고 그의 뒤에는 완전 무장한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 설명은 나중에 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스네이크와 그의 부하들도 건물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 김철수. 감히 검은 태양에 맞서려고. 스네이크가 소리쳤습니다. 김철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태양? 그런 조직은 오늘부로 끝이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팀 명령이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대통령?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스네이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고. 김철수가 이어폰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에서 검은 태양 조직원들이 일제히 체포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너희들의 똥구멍까지 다 털렸어. 스네이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가능해. 우리의 정보망은 완벽해. 3년이야. 3년 동안 준비했다. 너희들이 고스트를 감시하는 동안 우리도 너희를 감시했지. 서연이 놀라서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미끼로 쓰신 건가요? 김철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검은 태양은 너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스네이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류탄이었습니다. 다 같이 죽자. 하지만 서연이 더 빨랐습니다. 707 특수부대 시절 익힌 투척 기술로 단검을 던졌고 그것은 정확히 스네이크의 손목에 박혔습니다. 수류탄이 바닥에 떨어졌고 김철수의 부하가 재빨리 그것을 멀리 걷어찼습니다. 쾅! 폭발음과 함께 스네이크와 그의 부하들은 제압당했습니다. 몇 시간 후 국정원 안가. 서연과 준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철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검은 태양은 해방 직후부터 존재했던 비밀 조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해 이 나라를 뒤에서 조종해왔죠. 그런데 왜 이제야?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조심스러웠고 서로를 완벽하게 보호했으니까. 하지만 3년 전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지안의 아버지였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놀랐습니다. 최지안 양의 아버지는 검은 태양의 중간 간부였어요. 하지만 딸이 그들의 2세 조직에 저항하다 죽자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죠. 덕분에 우리는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최지안은? 네, 타살이 맞습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최도윤과 박진우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도 모두 체포될 겁니다. 김철수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특별수사팀에 합류해 주세요. 검은 태양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학교에 퍼진 2세 조직들을 뿌리 뽑으려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해. 다른 애들도 구해야지.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준호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지원도요. 당연하죠.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 태양 조직원 500여 명이 체포되었고 그 중에는 전현직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 37개 학교에서 황금 동아리 같은 조직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성고에는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도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서연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서 새로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2의 황금 동아리로 의심되는 조직 마이너스 은빛 늑대 인천 S고등학교. 서연은 파일을 닫고 자켓을 입었습니다. 김서연 준비됐어? 네, 선배님.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연의 파트너로 특별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도 화이팅. 사랑해 마이너스 준호.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후 사무실 모니터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검은 태양은 죽었다. 하지만 붉은 달이 떠오른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서연과 김서연은 전국을 돌며 학교 폭력 조직들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태양의 잔재들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피해 학생들은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붉은 달이라는 메시지 이후 불길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 폭력을 신고했던 학생이 실종되었고 부산에서는 특별수사팀에 협조했던 교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연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김서연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SNS 계정이 떠 있었는데 이상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나는 거짓말쟁이다. 모든 것은 조작이었다. 황금 동아리는 무죄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준호가 쓴 게 아니야. 서연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준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서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준호 학생은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병원에 갔다고.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교사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준호가 또다시 납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스트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 누구시죠? 저는 붉은 달의 대표 루나라고 합니다. 동생 보고 싶으시죠? 준호. 준호는 무사한가요? 물론이죠. 아직은요. 그런데 고스트님, 우리가 왜 붉은 달인지 아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태양이 기성세대의 조직이었다면 붉은 달은 젊은 세대의 조직이에요. 황금 동아리 출신들 그리고 전국의 엘리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죠. 뭐라고? 놀라셨나요? 최도윤, 박진우 그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복수를 원해요. 서연은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무슨 어린 학생? 우리를 얕보지 마세요. 우리는 검은 태양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잔인해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힘을 보여드리죠.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해킹당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가 묶여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의 강당처럼 보였습니다. 알아보셨나요? 한성고등학교 강당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끝을 맺는 게 낭만적이지 않나요? 무엇을 원하는 거죠? 간단해요. 당신이 죽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신의 죽음은 정의로운 학생들에 의한 악의 처단으로 기록될 거예요. 서연은 이들이 검은 태양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젊고 더 극단적이며 잃을 것이 없는 자들. 오늘 밤 자정 한성고 강당으로 오세요. 혼자서. 그렇지 않으면.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즉시 김철수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준호가 또. 알고 있어요. 방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요? 붉은 달이 전국 주요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입하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위험에 처한다고. 서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당신은 준호 구출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다른 학교들을 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것을. 붉은 달은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밤 11시 30분. 서연은 한성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강당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초대하는 것처럼. 서연이 강당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당 무대에는 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은 마스크를 쓴 학생들 20여 명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일한 사람. 어서 오세요, 고스트님. 소녀의 나이는 18 정도로 보였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차가운 눈빛, 그리고 교복 위에 걸친 붉은 망토. 루나? 네, 저예요. 실제로 만나니 어떠세요? 전설의 고스트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당신도 학생이잖아요. 루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학생? 전 학생이 아니에요. 전 피해자예요. 피해자? 2년 전 제 오빠가 죽었어요. 황금 동아리에 저항하다가.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죠. 언론도 경찰도 심지어 부모님도.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루나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것을.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더 잔인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붉은 달을 만든 건가요? 네. 검은 태양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당신이 방해했죠. 우리의 영웅들을 감옥에 보내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웅? 최도윤이 영웅이라고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는 곧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강한 자들이 될 거예요. 루나가 손을 들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일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각종 무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을 제거해야겠죠. 구시대의 영웅은 필요 없으니까. 그때 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도망가. 이들은 정상이 아니야. 루나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비정상인가요? 아니면 이 썩은 세상이 비정상인가요? 서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루나,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은 썩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또 다른 괴물이 되어야 하나요? 괴물? 전 괴물이 아니에요. 전 심판자예요. 루나가 소리치자 학생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그들을 다치지 않게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들도 어쨌든 미성년자였으니까. 하지만 학생들의 공격은 예상외로 조직적이고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도 특수 훈련을 받았어. 서연이 5명 정도를 제압했을 때 갑자기 강당의 모든 문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에서 무언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스였습니다. 서연은 즉시 숨을 참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개발된 신경가스예요. 치명적이진 않지만 당신의 운동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거예요. 루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고스트. 당신의 시대는. 루나가 칼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강당 천장이 폭발하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완전 무장한 인물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특수부대? 루나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인물들은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스크를 벗자 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텀 그리고 707 특수부대 시절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서연, 괜찮아? 팬텀이 서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어떻게? 김철수 팀장이 연락했어. 내가 또 혼자 설치고 다닌다고. 다른 동료들은 재빨리 붉은 달 멤버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았다 해도 학생들이 진짜 특수부대원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루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내 계획이. 내 복수가. 그때 준호가 결박을 풀고 일어섰습니다. 뭐? 모두가 놀랐습니다.
준호는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연기였던 것입니다. 미안, 누나. 사실 나도 작전의 일부였어.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강당으로 들어오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사실 우리는 붉은 달의 존재를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준호 군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그럼 준호가 납치된 것도 연기였어요. 미안해, 누나.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루나를 잡을 수 없었어. 준호가 루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루나 선배, 아니 윤하영 선배. 선배도 피해자라는 거 알아요. 선배 오빠 윤하준 선배의 죽음이 얼마나 선배를 아프게 했는지도 알고요. 루나, 아니 윤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내가 뭘 알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같은 고통을 겪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전 누나가 있었어요. 절 지켜주고 정의를 실현해준 누나가. 준호가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도 이제 그만 놓아줘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 하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쏟아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슬픔이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 왜 날 두고 간 거야? 서연이 일어나 하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오빠도 하늘에서 너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붉은 달 멤버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 대부분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서연은 준호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속여서. 괜찮아. 덕분에 많은 아이들을 구했잖아. 준호가 누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할 거야? 응.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럼 나도 도울게. 나도 이제 다 컸잖아. 서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아직 어려. 공부나 열심히 해. 에이, 누나도. 나도 이제 특수부대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안 돼.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김철수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옆에 서 있던 김서현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붉은 달 멤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보호 관찰과 상담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하영 양은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다행이네요. 팬텀이 다가왔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끝난 건가? 검은 태양, 붉은 달 다음은 없겠지? 김철수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한 아이들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조직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년 후 한성고등학교 강당. 같은 장소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1회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학생회장이 되어 학교 폭력 근절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고등학교 학생회장 강준호입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객석에는 서연, 김서현, 김철수, 그리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윤하영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호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닙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나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고스트님이시죠? 서연이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황금 동아리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언니가 구해주셨잖아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학생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언니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가 지는 학교 옥상. 서연과 준호가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가끔 무서워. 뭐가?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고. 서연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 누나는 후회 안 해? 평범한 삶을 포기한 거.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끔은. 하지만 너를 구했을 때, 그 아이들을 구했을 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준호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게 우리의 길인 것 같아. 먼 하늘에서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을 싣고. 누나, 우리 약속하자. 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서연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래, 약속. 남매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팀장이었습니다. 서연 씨, 긴급 상황입니다. 대전에서 새로운 학교 폭력 조직이 발견됐어요. 서연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전화를 끄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준호야. 일하러. 응. 두 사람이 옥상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석양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에필로그. 5년 후. 대한민국 학교폭력 근절 특별공로상 강서연, 강준호.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남매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고, 준호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막 경찰이 된 새내기였습니다. 두 분의 노력으로 지난 5년간 학교 폭력은 80%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연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속하는 거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는 그날까지. 그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남매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최지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내 뒤를 이어가고 있어.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서연과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걸어갑니다. 빛을 향해, 희망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로.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모른 척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